오늘은 그 중에서 아주 기초적인 이론에 해당되는 애착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애착이라는 거는 어딘가 강하게 이렇게 결합되었다는 얘기인데, 이제 심리 쪽에서 애착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인생 초기에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 아주 강한 감정적 유대를 가지는 것을 우리가 애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애착이라는 거는 부모와 아이, 자식 간에도 생기게 되고요. 뭐 친구나 연인 사이에서도 생기게 되고, 애완동물과 주인 사이에 이제 생기기도 하고요. 이런 애착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후 다른 대인들과의 관계 혹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많이 이제 좌지우지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애착이라는 게 어떤 거고 좀 어떻게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한 아이가 태어난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여기도 한 명 있네요. 네. 네, 그래서 하나의 우주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우주가 이제 초반에 많이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되고 자리가 잡힐 거예요. 어떻게 자리가 잡히느냐에 따라서 이 우주가 앞으로 어떻게 확장되어 나갈 건지 이런 방향이 결정이 될 텐데, 그래서 초반에 아이가 태어난 삶의 초반에 어떻게 부모와 혹은 주위 양육자의 애착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앞으로의 삶이 좀 많이 방향이 결정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거를 연구한 사람이 존 볼비라는 사람이에요. 애착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거를 이제 정립을 했고요. 그래서 애착이 발달되어 나가는 과정을 한 4단계 정도로 나눴어요. 첫 단계는 이제 처음 태어나서 12주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반응을 해요. 누구나 까꿍하면은 빵도 넣고 까르르 하고 이런 반응들을 보이죠. 이제 2단계로 접어들면 12주에서 한 6개월까지를 2단계라고 해요. 해서 특정인에게 애착을 가지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까꿍한다고 까르르 하는 게 아니라 좀 낯선 사람이 하면 약간 다른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좀 반가운 사람이 하면은 훨씬 더 이렇게 강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죠. 이제 6개월에서 2, 3세까지를 애착 과정이라고, 애착 단계라고 하고요. 자기가 애착을 형성한 대상과 늘 같이 있고 싶어 해요. 그래서 졸졸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놀아달라 그러고, 그렇죠. 낯선 사람이 오면 1살 정도 되면은 이제 낯선 사람하고 약간 좀 낯가림도 하고, 자기하고 애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이제 구별하기 시작을 하죠. 자, 4단계는 이제 만 3세 이후에요. 이제는 자기와 애착 관계인 대상과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심리적으로 내가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믿기 시작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부모하고 약간은 떨어져서 이제 놀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죠. 그래서 보통 심리학자들이 만 3세까지는 계속해서 한 사람이 좀 잘 옆에서 돌보는 게 좋다고 하는 얘기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는 일단은 아이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아기들은.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가 이 아이를 좀 돌봐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주된 양육자가 엄마가 되거나 뭐 아빠가 되거나 혹은 할머니가 되거나 아니면은 다른 부모가 되거나 하겠죠. 그래서 아이들은 각종 욕구들이 있어요. 배가 고프기도 하고요. 몸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울음으로써 이제 나 뭔가가 지금 필요해요라고 신호를 보내죠. 그러면은 옆에 있는 주의 양육자가 그거를 보고 잽싸게 캐치를 해서 뭐 젖을 물린다든지 아니면은 기저귀를 좀 갈아준다든지 아픈 데가 없는지 살펴봐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욕구가 해소가 되면은 아이는 다시 잠잠해지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구가 잘 돌봐지고 누군가가 자기를 좀 잘 돌봐주고 믿을만 하다고 느껴질 때, 아이들한테는요 결국에는 이 세상이라는 게 지구가 아니고요, 자기가 처음 눈을 떠서 자기 옆에 있는 부모가 이 세상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믿을만한가는 내 옆에서 누군가가 나를 케어해주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착이 잘 형성된 아이들은요 이제 밖으로 나가서 탐색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쭉 나가서 이제 놀면서, 그러다가 또 무언가가 필요해지면 좌절이 되거나 혹은 어떤 욕구가 떠오르게 되면 다시 안전기지로 되돌아오게 되죠. 그러면 안전기지에서는 다시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고 나를 편안하게 해줄 거라고 믿고요, 나를 감정적으로 좀 잘 돌봐줄 거라고 믿게 되죠. 근데 이 안전기지가 잘 형성되어 있는 아이들일수록 훨씬 더 다양한 탐색과 다양한 모험 활동들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안전기지가 좀 불안한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그런 행동들이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모든 아이들한테 이런 안전기지가 잘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좋겠지만은 불행히도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아요. 부모가 너무 바쁜 경우들도 있고, 혹은 한부모 가정일 수도 있고요, 혹은 너무 아파서 이렇게 돌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여자의 일생에 있어서는 아이를 낳기 전과 아이를 낳고 난 후가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자는 특히나 훨씬 더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게 내가 심리적으로 그냥 단지 태어난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뭔가 내가 엄마가 된다는 거는 정말로 많은 삶들에서 변화를 겪게 되죠. 근데 환경이 변했는데 내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거나 그렇게
바뀌어진 환경에 내가 아직 잘 적응이 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이제 우울증이 한 번씩 찾아와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나서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여성분들이 한 70% 정도에 이를 정도로 실은 산후우울증은 상당히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가 이쁘다가도 어떨 땐 너무나 힘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한테 어떤 그런 돌봄을 잘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애착관계가 잘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애착이 형성이 될 때도 있죠. 그래서 아이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됐는지 안 됐는지 이렇게 실험하는 실험 도구도 하나 나왔어요. 엄마랑 낯선 방에서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장난감들을 놔두고요. 그럼 아이들은 이제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을 해요. 한 10분 정도 그러다가 엄마가 밖에 나갑니다. 그러면은 아이가 이제 엄마를 막 찾겠죠.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아이가 이제 엄마한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가지고 애착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야 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평가하는 실험인데요. 애착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눠요. 해서 한 65% 정도가 이제 안정형 애착을 가지게 됩니다. 엄마가 있을 때는 활발하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엄마가 없으면 엄마 어디가 하면서 막 문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방황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엄마가 다시 돌아오면은 기쁘게 엄마를 맞이하고 또 다시 탐색 활동을 시작을 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일 때 우리가 안정형 애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회피형 애착이 한 20% 정도를 차지를 해요. 엄마가 없어도 안 울어요. 엄마가 돌아와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오면은 엄마가 두려워서 엄마를 좀 피한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보이는 아이를 이제 회피형 애착이라고 하고요. 한 10에서 15% 정도가 저항형 애착이 형성이 돼요. 좀 아이가 불안해. 엄마 어디 갈까? 계속 엄마가 옆에 있어도 놀거나 이런 행동을 보이기보다 엄마 옆에 계속 붙어 있으려고 하고요. 엄마한테 떨어지면 아주 심하게 웁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다시 돌아오면 엄마한테 화를 내거나 장난감을 집어 던진다든지 이렇게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 우리가 저항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혼란형이 있어요. 회피형도 아니고 저항형도 아니고 이 두 가지가 약간 섞여서 나타나는데 엄마한테 접근과 혹은 회피를 동시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이고요. 아이 표정 자체가 좀 경직되어 있고 계속 좀 겁먹은 듯한 이런 표정을 보이는 아이를 우리가 이제 혼란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애착이 형성이 됐느냐에 따라서 이후 이 아이가 대인관계에서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게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엄마의 태도, 어떤 부모의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어떤 애착을 형성하는지가 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안정형 애착을 가진 아이의 부모는 충분히 아이를 안아주고요. 쓰다듬어주고 좀 민감하게 아이의 욕구에 맞춰주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요. 아이를 공감하고 존중하고 감정을 어떤 감정적으로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나의 감정을 조절하면서 순리대로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부모 밑에서는 이제 안정형 애착이 잘 형성이 되고요. 회피형 애착이 된 아이들은 좀 부모가 부재가 되어 있을 경우들이 있어 너무 아파서 장기간 입원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혼을 했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한 분이 돌아가셨다든지 혹은 아이의 어떤 그런 힘듦이나 아이의 울음에 충분히 공감해주지 못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심하게 간섭을 하거나 통제를 하려는 그런 부모에게서는 회피형 애착이 좀 더 잘 나타난다고 하고요. 저항형 애착은 부모가 좀 일관성이 없을 때 좀 이랬다 저랬다 기분에 따라서는 허용도 했다가 어떨 때는 기분이 나쁠 때는 또 안 된다고 했다가 이렇게 좀 기준이 이랬다 저랬다 하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강압적인 원칙을 강요하면서 아이의 어떤 그런 필요나 이런 거에 비교되지 않을 때 이제 저항형 애착을 가지기가 쉽다고 하고요. 혼란형 애착은 반응 자체가 좀 엄마로부터 기대하는 반응이 일관되게 좀 이렇게 안 된다고 하거나 차라리 일관적으로 받아주거나 하면은 오히려 낫다고 해요. 근데 이도저도 아니고 반응 자체가 전혀 엉뚱하게 나타날 때는 이제 혼란형이 나타난다고 하고요. 아이가 우는데도 위로하지 않고 그냥 엄마가 막 깔깔대고 웃는다든지 아이를 뭐 이렇게 놀리고 놀리면서 뭐 좋아한다든지 아무 이유나 진실성 없이 막 호들갑스럽게 아이를 대한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아이가 약간의 혼란형 애착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이런 애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인 성격이 좀 결정이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좀 회피 경향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또 불안 경향이 적으냐 많으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데 회피 경향이 적고 불안 경향이 적은 엄마가 떠날까봐 혹은 엄마가 무서워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적을 때 아이들은 아주 안정적인 성격을 이제 가지게 되고요. 약간 엄마가 어디 갈까 이제 불안도가 높은 아이들은 집착을 좀 많이 하게 돼요. 대신에 이제 불안도는 좀 적지만은 엄마가 이제 무서운 아이들은 이제 회피하는 성향들을 사람들로부터 좀 동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을 좀 키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3살 버릇이 80살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실제로 틀린 말이 아닌 게 그때까지 형성된 그 성향이나 성격이 결국에는 이 아이가 앞으로 자라면서 대인관계를 대하는 많은 부분에 아주 기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만으로 3세가 될 때까지는 부모님들이 조금은 어렵더라도 좀 희생을 좀 감내하면서 아이 옆에서 충분한 어떤 그런 안정적인 성격이 형성될 때까지 좀 잘 돌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심리치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좋은 게 뭐냐? 아이의 어린 시절에 충분히 좋은 엄마가 있으면은 크게 병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해요. 충분히 좋은 엄마 옆에는 누가 있어야 되죠? 아빠. 그런 엄마를 잘 또 케어해 줄 수 있는 충분히 또 좋은 아빠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 적응해 나가고 또 아주 좋은 원만한 그리고 아주 건강한 마음을 품어낼 수 있도록 한 3년 정도만 좀 고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좀 더 건강한 세상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제가 하는 강의가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